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언어학자가 태국에서 열린 국제 포럼에 참석했을 때 그는 한글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국 문화부 차관과 함께 한글을 너무 단순한 문자라며 비하했던 그가 며칠 후 같은 무대에서 그 차관 앞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프랑스 언어학자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태국 차관을 눈물짓게 만들고 급기야 고개까지 숙이게 만든 그 충격적인 반전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클레르 바르네입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언어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죠. 언어의 구조와 체계에 대한 연구가 저의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 유럽어족의 복잡한 문법 체계와 어원학적 변천사를 추적하는 일에 몰두해왔어요. 지난 3년간 저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로망스어군의 음성학적 변화를 추적하면서 언어가 어떻게 문명과 함께 진화해왔는지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국제 공용문자 선정 포럼 참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솔직히 말하면 조금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를 비교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공용 문자를 선정한다는 취지였는데 이미 라틴 문자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 프랑스어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출발해 12시간을 날아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무더운 열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동남아시아 특유의 습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는 느낌이었죠. 공항에서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이번 포럼에서 발표할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프랑스어의 정교한 문법 체계, 라틴어에서 파생된 어휘들의 논리적 구성, 그리고 유럽 문명과 함께 발전해온 언어의 역사적 깊이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른 문자 체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수성을 보여준다고 확신했습니다. 택시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거리 풍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전통적인 태국 사원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곳곳에서 태국 문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구불구불한 태국 문자들을 보면서 저는 문득 각 나라의 문자가 얼마나 그 민족의 특성을 반영하는지 생각해봤어요. 태국 문자는 확실히 예술적이고 아름다웠지만 학습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해 보였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위해 로비로 내려갔을 때 포럼 주최 측에서 마련한 환영 리셉션이 한창이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언어학자들과 문화부 관계자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태국 전통 음식을 맛보면서 이런저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때 태국 문화부의 수파삭 차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동남아시아 언어학계에서 꽤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들었어요.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수파삭 차관은 유창한 영어로 저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상당히 학구적이면서도 권위적인 느낌이었어요. 바르네 박사님, 소르본 대학에서 오셨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 파리에서 잠시 공부한 적이 있어서 프랑스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정이 있거든요. 수파삭 차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박사님의 발표를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포럼의 취지와 각국에서 제안할 문자 체계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화 중에 한국의 한글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수파삭 차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바르네 박사님, 이번 포럼에서 한국 측에서도 한글을 공용문자로 제안할 예정인데 솔직히 말해서 좀 우스운 일 아닙니까? 수파삭 차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한글이라는 게 말이죠. 어린이들이 배우기 쉽게 만든 문자잖아요. 너무 단순해서 진짜 국가 차원의 공식 언어로 쓰기에는 격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한글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수파삭 차관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접했던 한글은 확실히 다른 문자들에 비해 구조가 단순해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한자나 일본의 복잡한 문자 체계와 비교하면 더욱 그랬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는 와인 잔을 들며 동조했어요. 문자가 간단한 건 분명 장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언어라는 건 수천 년간 축적된 문화와 철학이 녹아 있어야 하는데 감정과 의미의 복층성이 단순화되면
언어 본연의 깊이와 본질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어만 해도 하나의 단어가 얼마나 많은 뉘앙스와 역사적 맥락을 담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수파삭 차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유럽의 언어학자답게 정확히 보시는군요.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명의 결정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글 같은 건 글쎄요, 실용성은 있을지 몰라도 품격이라는 면에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는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당시의 저에게 한글은 그저 수많은 문자 체계 중 하나일 뿐이었고 특별히 관심을 둘 이유도 없었습니다. 리셉션이 끝나고 호텔방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포럼 일정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각국에서 온 언어학자들 앞에서 프랑스어의 우수성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발표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가 경험하게 될 일들이 저의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포럼 둘째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각국 대표들이 자국의 문자 체계를 소개하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프랑스어의 언어학적 우수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왔어요. 특히 프랑스어가 외교 언어로 사용되어 온 역사적 배경과 그 정밀한 문법 구조에 대해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의 분위기는 상당히 진지했어요. 각국에서 온 언어학자들과 문화부 관계자들이 둥그렇게 앉아 있었고 중앙에는 최신 동시통역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각국 언어를 서로 번역해주는 최첨단 장비라고 했어요. 주최 측에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언어 간 소통의 효율성도 함께 테스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독일에서 온 밀러 교수였습니다. 독일어의 논리적 구조와 합성어의 장점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더군요. 통역 시스템도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는 일본 대표가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그리고 한자의 조화로운 결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발표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태국어로 진행되는 발표 내용이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자꾸 오류가 발생하는 거였습니다. 경제 발전이 개인 감정으로 번역되거나 문화적 전통이 물질적 조건으로 잘못 변환되는 일이 반복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들도 비슷한 문제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랍어 발표에서는 아예 번역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점점 어수선해졌어요. 잠깐만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술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저의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어요.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UN 공식 문서 번역 정확도 테스트 결과 발표. 한글 기반 인공지능 번역 시스템 정확도 1위. 저는 급히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UN에서 각국 언어의 번역 정확도를 테스트한 결과 한글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번역 시스템이 98%의 정확도를 보였다는 거였습니다. 반면 프랑스어는 82%, 태국어는 76%에 그쳤다고 했어요. 기사에는 한글의 표현 문자적 특성과 규칙적인 구조가 기계, 번역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제 수파삭 차관과 함께 너무 단순하다고 비판했던 바로 그 한글이 번역 정확도에서는 최고 성능을 보인다니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여전히 통역 시스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기술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기술자가 뭔가를 발견한 듯 소리쳤어요. 한글 번역 모듈만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급히 달려가서 확인해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한국어로 입력하면 다른 언어로 완벽하게 번역되네요. 다른 언어들은 여전히 오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몇몇 참가자들이 웅성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마치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수파삭 차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제 그렇게 자신있게 한글을 비하했던 그가 지금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한글에 대한 저의 선입견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는 한국어 통역 시스템을 사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자가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 측에서 통역을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때 한국 대표단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정수빈 박사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어 기반 국제 번역 시스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정수빈입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수빈 박사가 시스템을 조작하자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언어가 완벽하게 번역되기 시작했어요. 태국어로 말하면 즉시 정확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변환되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다시 안정을 찾았지만 저는 계속 혼란스러웠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저는 혼자 호텔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확신했던 제 생각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글이 정말 그렇게 단순하고 격이 낮은 문자일까? 아니면 저희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정수빈 박사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는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오전에 통역 시스템 문제로 고생 많으셨죠? 정수빈입니다. 클레르 바르네예요. 소르본 대학에서 왔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악수를 나눴어요. 오늘 아침 일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글 기반 번역 시스템이 그렇게 정확할 줄은 몰랐어요. 정수빈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앉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시더군요.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한글의 어떤 특성 때문에 번역이 그렇게 정확한 건가요? 정수빈 박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의 편견을 버리고 진짜 한글이 어떤 문자인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정수빈 박사는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간단한 도식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의 손놀림에서 뭔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바르네 박사님, 한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정수빈 박사가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답했어요. 단순한 표현 문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정수빈 박사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 언어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하지만 한글을 깊이 연구하면서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종이 위에 기역, 니은, 디귿 같은 기본 자음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문자가 아닙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과학적 문자 체계예요.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을 형상화한 거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런 과학적 원리가 있었다니.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단순히 백성들이 쓰기 쉬운 문자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정수빈 박사의 목소리에 열정이 담겼어요. 음성학적 원리와 철학적 사상을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문자를 창조한 거죠. 이런 체계적 접근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어요.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글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조합 방식입니다. 정수빈 박사가 한글이라는 글자를 써보였어요. 자음과 모음을 블록 단위로 조합해서 하나의 음절을 만드는 방식은 다른 어떤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예요. 이게 바로 컴퓨터 처리에 최적화된 이유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컴퓨터는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패턴을 처리하는데 특화되어 있잖아요. 한글은 모든 글자가 같은 원리로 조합되기 때문에 기계가 분석하고 번역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반면 한자처럼 뜻글자나 영어처럼 불규칙한 철자법을 가진 언어들은 예외 사항이 너무 많아서 정확한 번역이 어렵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단순함이 곧 우수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언어의 깊이나 표현력 면에서는 어떨까요? 정수빈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함의 의미예요. 한글이 단순한 건 구조가 논리적이라는 뜻이지 표현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잠깐 흥미로운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세계 문맹률 통계를 보면 한국이 거의 최하위권이에요. 문맹률이 1%도 안 된다는 얘기죠. 정말요? 네. 그리고 한국 아이들이 읽기를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도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짧아요. 영어권 아이들이 읽기를 익히는데 평균 3년 정도 걸리는데 한국 아이들은 1년이면 충분하거든요. 저는 점점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몰랐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수빈 박사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언어는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통로라는 거죠. 한글은 그것을 설계할 때부터 고려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수빈 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일이에요. 할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전화로는 상황이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손수 쓰신 편지를 받았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한글로 쓰인 그 편지에는 할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글씨 하나하나에서 할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때 깨달았죠. 한글이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감정과 정서를 전달하는 완전한 매체라는 걸. 저는 그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저는 늘 구조와 체계에만 집중해왔는데 언어의 감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바르네 박사님도 프랑스어를 사용할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정수빈 박사가 물었어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순간 말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와 나눈 편지들, 연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들. 그런 순간들에서 프랑스어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제 마음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언어의 본질이에요. 정수빈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구조적으로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지만 사용할 때는 마음과 감정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죠. 우리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정수빈 박사는 한글의 창제 배경부터 현대적 활용까지 다양한 측면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보여주는 적응력과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한글 표현들을 보면 정말 창의적이에요. 정수빈 박사가 말했습니다. 기본 구조는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감정과 뉘앙스를 표현하는 방법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런 유연성도 한글의 큰 장점 중 하나죠. 점심시간이 다 끝나갈 때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글을 단순하고 격이 낮은 문자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그 깊이와 우수성에 감탄하고 있었거든요. 정수빈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대화가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오후 세션에서 뵙겠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궁금해졌어요. 한글이 실제로 어떤 감정적 힘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오후 세션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우연히 한 카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카페 입구에 작은 게시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여러 언어로 쓰인 쪽지들이 붙어 있었어요. 대부분 여행객들이 남긴 메시지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글로 쓰인 손편지 하나가 유독 제 눈길을 끌었어요. 편지는 낡은 편지지에 정성스럽게 쓰여져 있었고 글씨체에서 나이 드신 분이 쓰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한글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뭔가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글씨 하나하나에서 애절함과 그리움이 묻어나는 것 같았거든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서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 편지는
일주일 전에 한 한국인 할아버지가 붙여놓고 가신 거라고 했어요. 번역을 부탁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면서 연락처도 남겨놓으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정말 고령의 할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서툰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데 듣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김정호라는 분이었어요. 50년 전에 태국으로 이주해 오셔서 지금까지 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고향에 계신 가족들과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는데 최근에 고향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태국에서는 한글을 번역해줄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서 고민이었다고 했어요. 혹시 한국어를 아시나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하지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즉시 대답했어요. 한국분과 함께 번역을 도와드릴게요. 저는 바로 정수빈 박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 그도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음 날 오전에 김정호 할아버지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방콕 시내의 한 작은 찻집에서 김정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는 깔끔한 차림새에 인자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깊은 그리움과 아픔이 서려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할아버지가 두 손을 모으며 인사하셨어요. 정수빈 박사가 할아버지와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그들의 표정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역력했고 정수빈 박사도 진지하고 따뜻한 표정으로 들어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쓰신 편지를 번역해 드릴게요. 정수빈 박사가 편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저는 태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편안합니다. 하지만 매일 고향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실까요? 형님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정수빈 박사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식당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저를 잘 대해줘서 고맙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어도 가족은 아니잖아요. 가끔 혼자 있을 때면 고향 말로 혼잣말을 합니다. 우리말이 그리워서요. 할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에 할아버지의 인생이 담겨 있었고 그리움과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당신들을 기다립니다. 꼭 돌아와 주세요. 아니면 저라도 고향에 한번 가고 싶습니다. 죽기 전에 어머니 얼굴을 한 번만 더 보고 싶어요. 우리 집 마당에 있던 감나무는 아직 있을까요? 뒷산에서 놀던 개울은 아직 흐르고 있을까요? 정수빈 박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계셨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감상적으로 썼나 봅니다. 할아버지가 쑥스러워하며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정수빈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편지예요. 할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저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수많은 텍스트를 분석해봤지만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글을 본 적은 없었거든요. 한글로 쓰인 이 편지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편지를 꼭 고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수빈 박사가 약속했어요. 그리고 답장이 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줘서. 할아버지가 거듭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김정호 할아버지의 편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글로 쓰인 그 글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깊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 단순한 구조의 문자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섬세하게 담아낼 수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수빈 박사에게 연락해서 개인적인 부탁을 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말이에요. 물론 하루 이틀에 익힐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원리라도 알고 싶었거든요. 정말요?
좋은 생각입니다. 정수빈 박사가 반가워했어요. 오후에 시간이 있으시면 기초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날 오후, 저희는 호텔 로비에서 한글 학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수빈 박사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기본 자음과 모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기역, 니은, 디귿부터 배워봐요. 정수빈 박사가 종이에 글자를 써가며 설명했습니다. 각각 지, N, D 소리를 나타내는데 보시다시피 발음할 때 혀의 위치를 형상화한 거예요. 저는 신기했습니다. 정말로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이 눈에 보이더군요. 이런 과학적 접근이 가능했다니. 세종대왕은 정말 천재였군요. 그리고 모음도 보세요. 아, 오, 우. 정수빈 박사가 모음들을 써보였어요. 이것들도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늘, 땅, 사람을 나타내는 철학적 기호들이죠. 저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적는 문자가 아니라 동양 철학과 과학이 결합된 완전한 체계였던 거예요. 이제 조합해보세요. 기역 아가, 니은 하나. 정수빈 박사의 지도 하에 저는 처음으로 한글을 써봤습니다. 서툴지만 뭔가 신기한 기분이었어요. 1시간 정도 배우고 나니 간단한 단어들은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 고향, 가족 같은 단어들을 읽으면서 저는 김정호 할아버지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이 글자들로 그 깊은 마음을 표현했다니. 정수빈 박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훌륭한 문자라면 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정수빈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아마 우리 스스로도 한글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사용해와서 그 소중함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언어라는 게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만으로 평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한글의 과학적 특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프랑스어도 언어 자체의 우수성보다는 프랑스의 문화적,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국제어로 사용되어 온 측면이 크니까요. 그때 정수빈 박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 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김정호 할아버지 소식이에요. 편지를 한국으로 보냈는데 벌써 답장이 왔대요. 정말요? 이렇게 빨리? 네, 할아버지 조카분이 인터넷으로 할아버지를 찾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지금 당장 만나러 오신다고 하네요. 저희는 급히 김정호 할아버지가 계신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답장 편지를 손에 들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를 기다리셨다고 하네요. 매일 제 이름을 부르시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수빈 박사도 말없이 할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여드렸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카가 저를 찾고 있었다고 해요. 다음 달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글의 진짜 힘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힘말이에요.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가족의 마음을 전달한 그 편지가 바로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시 한번 한글 연습을 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글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언어학자로서 저는 지금까지 언어의 구조와 체계에만 집중해왔는데 정작 언어의 본질인 마음을 전하는 힘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는 걸 말이죠. 내일은 포럼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최종 의견을 발표하는 날이기도 했어요. 저는 어떤 발표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글에 대한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포럼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발표 자료를 완전히 수정했습니다. 처음에 준비했던 프랑스어 우수성에 관한 내용은 모두 지우고 대신 지난 며칠간 제가 경험한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담기로 했어요. 언어학자로서의 객관적 분석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느낀 솔직한 감정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다른 참가자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수파삭 차관도 보였는데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한글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은 것 같았어요. 진행자가 최종 발표 순서를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각국 대표들이 이번 포럼을 통해 느낀 점과 공용 문자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태국 문화부 수파삭 차관님부터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수파삭 차관이 단상에 올라갔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 있는 표정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지난 며칠간의 논의를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공용 문자는 단순히 실용적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수파삭 차관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언어는 문명의 산물이며 역사와 전통이 깃든 문화유산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시아 각국의 문자들에 대해 언급했는데 한글에 대한 언급에서 여전히 비하하는 뉘앙스를 보였어요. 물론 일부 문자들이 학습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파삭 차관이 한글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겨냥한 말인지는 분명했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단순한 문자를 국제 공용 문자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참가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수빈 박사도 당황한 듯 보였고요. 그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했어요. 잠깐만요, 차관님.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진행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발표 순서가 아니신데. 상관없습니다. 수파삭 차관이 여유 있게 말했어요. 바르네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군요. 저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뛰었지만 지난 며칠간 제가 경험한 일들을 생각하니 용기가 났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 며칠간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언어학자로서 저는 오랫동안 언어의 구조와 복잡성에만 집중해왔습니다. 복잡할수록 역사가 오래될수록 우수한 언어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전 저는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50년간 고향을 떠나 살아온 분이셨죠. 그분이 한글로 쓰신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단순하다고 여겨졌던 글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깊은 감정을 담을 수 있는지. 수파삭 차관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비웃는 듯 했지만 점점 진지해지더군요. 차관님께서는 한글이 너무 단순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단순함이 과연 약점일까요? 저는 수파삭 차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단순함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읽고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단순함이 할아버지의 그리움을 고향까지 전달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문자의 힘 아닐까요? 회의장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몇몇 참가자들이 제 말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소수의 지식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언어의 역할입니다. 한글은 바로 그런 철학으로 만들어진 문자예요. 수파삭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가 반박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그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왔어요. 바르네 박사님. 수파삭 차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저도 어려서 글을 배우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파삭 차관이 고백했어요. 태국 문자는 복잡해서 익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인지 복잡한 것이 우수한 것이라고 생각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말을 들으니 깨달았습니다. 문자의 진정한 가치는 복잡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수파삭 차관이 저에게 다가와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문자였군요. 회의장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수파삭 차관의 진심 어린 사과와 깨달음에서
진정한 학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 후 다른 참가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는데 대부분 한글의 우수성에 공감하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번역 시스템의 정확도와 학습 용이성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인정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저는 정수빈 박사와 함께 김정호 할아버지를 찾아뵈었어요. 할아버지는 다음 주에 한국으로 떠날 예정이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두 분 덕분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서 한글을 제대로 배우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태국에 갈 때와 돌아올 때의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노트에 한글 연습을 했어요. 정수빈 박사가 가르쳐준 기본 글자들을 반복해서 써보면서 김정호 할아버지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글자 하나하나가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해서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클레르예요. 방금 태국에서 돌아왔어요. 아, 우리 딸. 어떻게 다녀왔니? 포럼은 잘 되었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김정고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50년 동안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싶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왔어요. 어머니, 곧 집에 가서 이야기 드릴게요.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와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해드렸습니다. 한글에 대한 편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김정호 할아버지의 편지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었구나.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클레르, 너도 그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니? 언어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라는 걸 말이야.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사실 프랑스어를 사용할 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동안은 그런 감정적 측면보다는 구조적 분석에만 집중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 언어학자로서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인간으로서의 감수성도 필요한 거야. 어머니와의 대화를 마치고 제 방으로 올라가서 저는 한국어 교재를 주문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찾아보니 파리에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원이 몇 곳 있더군요. 다음 주부터 등록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저는 컴퓨터를 켜서 태국에서 경험한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술 논문으로 쓸 생각이었어요. 제목은 한글의 감정 전달력과 현대적 가치에 대한 고찰로 정했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 세종대왕의 창제 철학, 그리고 현대 디지털 시대에서의 활용성까지. 조사하면 할수록 한글의 놀라운 체계성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글이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의 정확성이었어요. 태국에서 직접 경험했던 것처럼 한글의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가 컴퓨터 번역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소르본 대학의 지도 교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르블랑 교수님은 제가 가져온 논문 초고를 읽어보시더니 놀라신 표정이었어요. 클레르, 이건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군요. 한글에 대해 이런 식으로 접근한 연구는 거의 없었는데. 교수님, 사실 저도 처음에는 한글을 단순한 문자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르블랑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언어학자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구조와 체계에만 집중하다 보면 언어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죠. 당신이 발견한 것은 바로 그 본질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주제로 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어도 배우면서요. 좋은 생각입니다.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한국의 서울대학교와 교환 프로그램이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에서 직접 한글을 배우고 연구할 수 있다니 정말 꿈같은 기회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수빈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후에 근황과 한국어 학습 계획, 그리고 논문 작성 소식을 전했어요. 곧 답장이 왔는데 정수빈 박사도 저의 변화를 기뻐하며 언제든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김정호 할아버지 소식도 전해주었어요. 무사히 한국에 도착하셔서 가족들과 상봉했다고 하더군요. 5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 할아버지의 기쁨이 어떨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고 첫 수업을 들었을 때 저는 또 다른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인 선생님이 한글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 마치 보물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자와 창제 목적이 명확한 문자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민주적인 문자라고 할 수 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태국에서 수파삭 차관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한글의 단순함을 약점으로 봤지만 지금은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글로 간단한 문장을 써봤습니다. 아직 서툴지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글자들을 보면서 김정호 할아버지의 편지가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파리에서 열린 국제언어학 학회에서 한글에 관한 논문을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글의 감정 전달력과 현대적 가치라는 제목의 발표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유럽의 저명한 언어학자들이 참석한 자리였기 때문에 긴장도 되었지만 동시에 한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습니다. 발표 당일 회의장은 거의 만석이었어요. 제가 태국에서 경험한 일들과 한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정호 할아버지의 편지 이야기를 들려줄 때는 청중들이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언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저는 발표 말미에 강조했어요. 인간의 감정과 경험을 나누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글은 바로 그런 철학으로 만들어진 문자이며 현대 디지털 시대에서도 그 가치가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예상보다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윌슨 교수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바르네 박사님, 정말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한글의 감정 전달력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건가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며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실제로 다국어 감정 분석 연구에서 한글로 표현된 텍스트의 감정 인식 정확도가 다른 언어들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글의 음성적 특성과 직관적 구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의 밀러 교수도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한글이 국제 공용어로 사용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는 여러 제약이 있겠지만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이미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특히 인공지능 번역과 음성 인식 기술에서 한글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많은 학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개인적인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부분 한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관심을 표현했어요. 특히 프랑스 국립동양언어문화연구소의 마르텐 교수는 한국학과에서 한글 연구를 확대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발표 후 리셉션에서 저는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수파삭 차관이었어요. 그가 파리까지 온 이유를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르네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수파삭 차관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늘 발표 정말 훌륭했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여기까지? 사실 저도 한글에 대해 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태국에서 그 일이 있은 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직접 와서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수파삭 차관은 태국으로 돌아간 후 한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태국 문화부에서 한글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하더군요. 박사님 덕분에 제 편견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제는 한글이 정말 아름다운 문자라고 생각해요. 특히 그 철학적 배경을 알고 나니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한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파삭 차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저는 편견이 얼마나 쉽게 바뀔 수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자세였어요. 며칠 후, 저는 서울대학교 교환 프로그램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1년간 한국에서 한글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어머니와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클레르, 너를 보면서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껴. 언어학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말이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많은 걸 배우고 와. 그리고 가끔은 집 생각도 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또다시 김정호 할아버지를 떠올렸어요. 50년간 고향을 그리워했던 그분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해될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마치 오랫동안 꿈꿔왔던 곳에 마침내 도착한 기분이었어요. 공항 곳곳에서 보이는 한글 간판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고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수빈 박사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왔어요. 몇 달 만에 만나는 그의 모습이 반가웠습니다. 바르네 박사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정수빈 박사가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한국에 왔네요. 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서울로 가는 길에 정수빈 박사는 저에게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시도해보자고 했어요. 파리에서 몇 달간 공부한 덕분에 기초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르입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와, 정말 많이 늘었네요. 정수빈 박사가 놀라워했어요. 발음도 자연스럽고요. 서울대학교에 도착해서 연구실을 배정받고 숙소에 정착한 후 저는 본격적인 한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학과의 이정호 교수님이 제 지도교수가 되어주셨는데 정말 박식하고 따뜻한 분이었어요. 클레르 씨, 한국에 온 목적이 단순히 한글을 배우는 것만은 아니죠? 이 교수님이 첫 만남에서 물어보셨어요. 네, 한글의 감정 전달 메커니즘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언어와의 비교 연구도요. 좋은 주제네요. 하지만 한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문자 체계만 봐서는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이 교수님의 조언에 따라 저는 단순히 책상에서만 연구하지 않고 다양한 현장을 찾아다녔어요.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한글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찰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곳은 종로에 있는 작은 서점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손자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장면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 이 글자는 뭐예요?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물었어요. 이건 사랑이란 글자야. 할머니가 우리 민준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할머니가 다정하게 대답하셨어요. 아이는 할머니를 따라서 사랑이라는 글자를 천천히 따라 써봤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글씨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사랑을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김정호 할아버지가 서울에 계신다는 거였습니다. 정수빈 박사를 통해 연락을 받고 할아버지를 만나 뵙게 되었어요. 어머, 그때 그 프랑스 아가씨. 할아버지가 저를 알아보고 반가워하셨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네요. 할아버지는 고향에서 가족들과 상봉한 후 서울에 있는 조카댁에서 지내고 계셨어요. 50년 만에 만난 가족들과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때 편지 덕분에 가족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한글이 저에게는 정말 생명과 같은 문자입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들려달라고요. 할아버지는 기꺼이 응해주셨고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한글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어요. 한글이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태국에서 50년을 살았지만 한글로 일기를 쓰고 한글로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게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논문을 발전시켜 나갔어요. 한글의 감정 전달력이 단순히 문자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철학과 문화에서 나온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많은 한국 언어학자들이 참석한 자리였는데 외국인 연구자가 한글에 대해 이렇게 깊이 있게 접근한 것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발표 제목은 한글 마음을 전하는 과학이었습니다. 태국에서 시작된 제 한글 여행의 모든 경험과 깨달음을 담은 내용이었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이면서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문자입니다. 저는 발표를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그 이유는 한글이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설계된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도 많은 의미 있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한글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한국에 더 머물기로 한 것이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원 자리를 제안해 주었고,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정호 할아버지와의 약속도 지키고 싶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한강공원에서 혼자 산책을 하면서 지난 일들을 돌아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글을 단순한 문자로 여겼던 제가 이제는 한글의 깊은 매력에 빠져 한국에서 살고 있다니 정말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한강을 바라보면서 저는 프랑스에 계신 어머니께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한글로요. 아직 서툴지만 제 마음을 담아서 써보고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편지지를 꺼내고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어머니께. 저는 이제 언어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언어는 단어가 아니라 사람을 배우는 일이라는 걸요. 한글을 통해 저는 새로운 세상을 만났고 새로운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언어는 마음을 전하는 다리이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끈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서툰 한글이지만 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한글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태국에서 시작된 저의 한글 여행은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제 인생을 바치고 싶어요. 그것이 김정호 할아버지, 정수빈 박사 그리고 저에게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준 모든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단순한 편견에서 시작되어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변화된 한글과의 만남. 그것은 단순히 문자를 배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 여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